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도 표현하고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 그리고 광주 북구 정신건강센터 마인드링크에서는 이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여러 저명 국제학술지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논문들이 저희가 이제 발표한 코로나 우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이제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 한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사람들이 우울해한다. 4명에서 5명에 1명은 우울증이 찾아온다. 꽤 빈번한 거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많이 우울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연구팀에서 조사한 전국 코로나 우울 유병률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1% 정도가 우울증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한국트라우마심리학회에서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22% 나와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적게는 15%, 많게는 28% 정도까지 대략 4명에서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동일한 척도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 국민 그 건강 실태를 조사하거든요.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상승한 거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19, 코로나 우울이 잘 생길까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연구에서 약 21% 정도가 우울했는데 우울한 20%의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80% 사람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나왔습니다.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보호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위험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가장 우울증이 잘 생겼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생겼습니다. 기존의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받던 분들이 더 많이 우울했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활동이 제한된다든가 사람들을 잘 못 만난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스트레스를 겪는다라고 답을 한 경우에 우울증이 더 잘 생겼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왔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식사 패턴도 바뀌고 수면 패턴도 좀 바뀌고 그러는데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우울이 잘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험 요인들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취약계층이 더 취약해지는 그런 시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취약계층, 즉 신체 건강,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이 더 힘들어하고 정신 건강에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아직 사회적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코로나 우울이 더 많이 관찰이 되고요.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서 더 이렇게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겪는, 그러니까 직장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성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자살 사망자 데이터를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유승현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살률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희한하죠. 우울증은 증가했는데 자살률은 증가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이나 재난 시기에는, 전쟁이나 뭐 큰 지진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자살률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위협들이 생기게 되면 내적으로는 생존 욕구가 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회적인 재난 속에 다 같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은 있지만,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나만 유독 더 힘들어라고 생각할 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사회 심리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 지원들이 계속 조금씩은 이루어지니까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일본의 경우 최근에 자살률이 증가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무튼 자살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여성에서는, 아래 그래프가 여성인데, 이 파란색이 예측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측 자살률인데, 빨간색이 실제 자살률입니다.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또는 조금 더 감소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여성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자살 사망자 수로는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망자 수가. 근데 상대적으로 자살률의 증가는 2020년도에는 여성에서 증가했다. 더욱이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 시기에 여성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관찰한 바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현재 논문을 투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도는 자살률이 어떨까라는 이제 염려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살률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에서 코로나 우울이 높게 관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청년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요, 평상시에 우울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청년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청년 자살률이 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심리사회적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 조사에서는 20대가 꼭 높았던 건 아닌데, 지금은 뚜렷하게 20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마인드링크라는 청년 정신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마인드링크 모형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링크의 활동,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과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최근에 국제학 숙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링크라고 이제 검색창에 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게 되고, 이 홈페이지에 여러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가검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잘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로움이 많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심할수록 코로나 우울이 많이 크게 관찰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죠. 이렇게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라는 뜻이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심리사회적으로는 친밀감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비대면으로서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사회적 소통은 유지를 해서 이 외로움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도 사회적 활동들은 유지를 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오시거나 입원하신 분들 중에 이전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종교 활동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노인정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해왔는데 그게 이제 다 문을 닫고 단절이 되면서 외로움이 커지면서 우울 불안이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대책들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수면과 식사 패턴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서 코로나 블루가 잘 생겼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은 코로나 우울의 위험 요인인데, 근데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도 수면 장애와 식사의 변화, 입맛의 변화가 진단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과 식사의 변화는 그 자체가 또 우울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 요인일 수도 있고 뭐 증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본이어서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생활 리듬을 잘 지키고 골고루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텐데요. 유명한 이제 국제학술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나온 논문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제목은 뭐냐면 잠을 잘 자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잘 못 자면 수면 박탈이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치매의 병리를 악화시킨다 라는 거죠. 생쥐를 잠을 잘 못 자게 했더니 뇌에 염증이 생기더라. 뇌에 염증이 생기면 치매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우울증도 잘 생기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에 매우 기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수면과 기억력에 대한 논문입니다. 아침 10시에 공부를 하고 깨어있는 상황에서 밤 10시에 시험을 보게 했고요. 검정색은 밤 10시에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 10시에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어땠을까요? 검정색이 성적이 더 좋아졌죠. 하얀색보다. 즉 똑같이 12시간 후에 시험을 봤지만 잠을 자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더 좋아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저절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뇌에서 막 기쁨이 슬픔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장기 기억으로 뭔가를 구슬을 보내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넣어야지 하면서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고 정리가 되죠.
그건 매우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잠을 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다 갑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잠을 자면 나는 잠을 자지만 뇌는 그걸 자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험을 보면 성적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날을 새고 공부하면 그때는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며칠 지나서 교수님이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시험 때는 분명히 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억에도 매우 좋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뭔가를 하나씩 기억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단어도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서 걱정이에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인데 잠에 대해 너무 집착하면 잠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소풍 갈 때 어렸을 때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막 설레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잘 올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 공부할 때죠. 진짜 내가 그래도 새벽 2시까지는 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하면 10시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너무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안 된다. 잠이 달아난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조금 설거지하거나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눕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잠자리에 눕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계를 잠자리에서 안 보이도록 치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운 지 얼마나 됐지 하고 자꾸 휴대폰 보거나 시계 보거나, 또는 이제 자명종 시계가 있어서 11시, 12시 이렇게 종이 땡땡 칠수록 내가 1시간이나 아직 1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이 달아나죠. 우리가 잠이 보통은 자다 깨다 하거든요. 수면 사이클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자다가 딱 깬 순간에 자명종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1시간 동안 잠을 못 잤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멀리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들은 잠잘 때는 떨쳐놓고 자는 게 좋고, 근데 자려고 누우면 이제 조용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은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이렇게 세는 게 복잡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세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세지 않더라도 일어나서 잠시 다른 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눕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는 돈 계산하거나 막 그 흥분이 되는 텔레비전, 자극적인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좀 지루한 책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찍부터 자리에 눕는다든가. 그래서 또 낮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만 딱 맞춰서 잠자리에 눕는 게 좋고요. 우리가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노벨 의학상을 받는 주제가 생체 시계였는데, 생체 머릿속에도 시계가 있어가지고 낮이다 밤이다 이런 것들을 생체 시계가 감지를 하면서 밤이니까 이제 자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생체 사이클이.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햇볕이 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봐야 생체 시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야 이제 밤 되면 잠이 오는 건데,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어두운 방에만 있으면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밤인데도 몸은 낮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햇볕을 보고 낮에는 가급적 눕지 않는, 낮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 버리면 그 시간을 밤으로 생각하고 밤이 되면 이제 낮이구나 이렇게 또 몸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눕지 않고 햇볕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낮잠을 잘 때도 알람을 맞춰서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자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잠이 잘 오죠. 근데 밤에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돼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각성이 돼서.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 초저녁 이전에 낮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해도 좋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왜 이래서 잠이 잘 안 와요 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한테 커피를 얼마나 마셔요 하면 10잔씩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커피를 줄이는 것이 수면제 먹는 것보다 우선이죠. 이 경우는. 그래서 커피, 차,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하면서 녹차나 콜라를 엄청 많이 마시면, 초콜릿을 엄청 많이 먹으면 카페인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2잔, 3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수면과 관련된 규칙들을 잘 지키면 보통은 잠이 잘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잠이 잘 안 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수면장애 원인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인데 오메가3가 혈중에 높은 사람들이 조현병 발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뇌 기능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가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좋고, 고지혈증 치료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라면이나 너무 인스턴트 식품, 치킨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생선, 연어,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도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잘 생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된다라는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는 인체 내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별명이 햇빛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봐야 비타민 D가 생기고, 음식 중에는 역시 등푸른 생선, 계란, 우유, 버섯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좋고, 날마다 햇볕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의 위험 요인들의 의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청년에서 우울증이 많이 왔고, 기저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더 우울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나 수면,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코로나 우울이 잘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에서는 코로나 우울이 잘 오지 않았는데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잘 생기지 않았고요. 2번째, 척도로 평가를 했는데 감사 성향이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우울한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코로나19에 대한 보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괜찮지만 유산소 운동, 즉 땀을 흘리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일주일에 75분, 그다음에 강도가 낮은 운동일 경우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신체 근력이나 기능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잘 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다음에 야외 운동을 하면 햇볕을 보니까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비타민 D는 또 뇌에서 세로토닌을 올려주죠. 항우울제의 성분인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가 튼튼해지고 기분과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지만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도 튼튼해진다. 뇌도 살이 찐다. 뇌는 튼튼해지면 좋은 거니까. 치매가 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치매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뇌의 크기가 더 커진다.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방법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이 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의 효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가지가 올라가고 다음 4가지는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것은 근력과 체력이 올라가고요. 기억력, 인지 기능이 올라가고요. 활력과 에너지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4가지는 체중이 떨어지고 비만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성인병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덜 생기는 거죠.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사망 위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만약에 여기 운동의 효과를 딱 지워놓고 자, 이렇게 4가지를 올리고 이 4가지를 떨어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공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저 먹을래요. 라고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운동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과 함께 코로나19의 보호 요인, 코로나19 우울의 보호 요인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일으킴과 더불어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을 시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코로나19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소방관이나 의료진 대상으로 저희 전남대학병원의 이주연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를 한 거 보면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 소진이 낮는 것을, 소진이 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와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그러면 활용할 수 있을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떠올리고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의 표현은 이제 2가지로 개인적으로 회상하거나 기록할 수 있겠고, 2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그걸 공유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2사람 1대1로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집단 간에 감사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감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감사한 상황일 수도 있고, 감사했던 경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작지만 의미 있고 좋은 것.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다.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상황과 경험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우울한 것이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감사한 요소를 생각을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는 경우는 다른 사회적 관계들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죠. 잠잘 때마다 감사했던 일을 꼭 한두 가지씩 기록해 본다든가. 실제 여러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감사한 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와 다른 일반적인 것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 나중에 추적해 보면 감사한 상황을 기록한 친구들이 덜 우울했다,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마인드링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가 잘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조만간 국제학술지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상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다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센터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각 지역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은 마인드링크에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상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스트레스 없는 삶은 없어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정신건강학과 의사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너무 누적되지 않게 그것이 내 신체와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상담이 매우 일반적인데 삶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나 뭐 이런 신체 질병도 조기 발견을 해야 빨리 치료되듯이 정신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관련된 질병도 조기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은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정신건강센터에 특히 광주 지역은 마음건강주치라는 제도로 전문의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로 또 상담을 해줘서 센터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 정신센터 홈페이지인데 자가검진 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바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셔도 좋고 또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조기중재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작년 초기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발표했던 첫 번째 논문인데 제목이 사이코 뉴로 임뮤니티를 이용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용어입니다.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상태가 몸 건강과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잘 먹는 거, 영양 섭취 잘하는 거, 잠 잘 자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외롭지 않게 잘 교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심리 건강을, 마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신체적 면역력도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논문을 썼는데 이때는 뷰포인트라는 관점, 그러니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